전화가 와 있어서요. 저희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선의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예. 맞으세요? 종목이 서진 시스템 178320 맞으시고요. 예, 선의 시스템. 오늘 팔라를 안 팔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오를까? 매도하면 될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종목 얼마에 사셨는데요? 예, 두 번 나눠 샀는데요. 네. 19,400원 사고 22,750원 샀어요. 10%씩, 10%씩. 19,400원에 한 번 사셨고, 그 다음에 22,000원대 한 번 사셨고. 22,750원. 아, 그래서 10%씩 담으셨으면은 비중은 20% 정도 되시네요. 예, 예. 아, 평균 매수 단가는 한 21,000원대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예, 예. 좀 손실 보고 계신데, 오늘 그럼 주문을 아예 안 거신 거세요? 아니, 현재까지는 이득이죠. 선의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라 서진인. 서진 시스템. 예,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종가 16,890원짜리 이건데. 아니요. 선익. 아, 선익 시스템.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시청자님,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예.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제가 손실 나고 있는 종목으로. 시청자님, 죄송해요. 예. 선익 시스템. 요즘에 예, 또 예.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아유, 신고가 내고 있는 이 좋은 종목을 저희가 서진 시스템이랑 헷갈렸어요. 그러면은 예. 수익 잘 내고 계신데, 어떻게,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목표가 29,000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지금 매도가 해야 되려나 저거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11% 정도까지 갔다가 일단 변동성이 예, 예. 좀 커졌는데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 예. 예, 서진 시스템, 선익 시스템, 또 이름이 또 이렇게 비슷하면 그렇습니다.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슈 있는 이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세요. 평균 매수 단가는 21,000원가량 됩니다. 비중이 20%고요. 선익 시스템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 잡아주시죠, 운영형님. 네, 이거는 일단 테마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장비 쪽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관련 장비 쪽에 예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이제 선시스템 회사 자체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거든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고 선시스템 아래에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의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전개되면 실적이 따라주는 쪽인데 현재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자를 못 하죠.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 가지고 업황 자체가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안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그 장비 자체가 또 일부 장비 자체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자체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장비를 공급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 나왔던 것 자체가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물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기기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그 메타 플랫폼이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상당히 쌌어요. 한 200만 원대인데 별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그 올해 엑셀 기기 말씀하시는 기기죠, 거죠? 그렇죠, 네. 기기가.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애플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원래 애플이 올해 CES 2023 쪽 1월 달에 공개를 하면서 상반기 때 각 기기를 출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5월 달, 6월 달 상반기 때 출시하지 않겠는가. 가격도 대체로 나와 있어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플도 여기서 성장성을 하나 또 좀 모멘텀을 좀 여기서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그게 나오면 이제 이런 쪽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좀 활발히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 MP라든가 제가 강신은 포바이퍼라든가 종목도 다 100% 올랐거든요. 100%다 좀 쉬고 있는 쪽인데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은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따라주기 쉽지는 좀 않다고 봐요. 그 기기 자체가 해서요. 그래서 예사 매출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예사의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부분들 자체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AI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테마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좀 팔아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의 실적을 좀 따라가는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애플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기기가 아마 출시되는 시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아마 제로의 막바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때 앞서서 출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국내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이 출시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의 출시 자체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 내년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제로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따라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일단 차트로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고점에서 밀렸어요. 일단 오늘 한 좀 팔아주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쉬었다가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인 일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저는 콘텐츠 쪽에 포바이포라든가 MP라든가 종목들을 관심을 좀 보고 있는 쪽인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MP는 꺾였고 포바이포는 지금 조정 이후에 약간 상승을 시도하고 하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8,000 오늘 고점에 밀렸던 것 자체가 여기서 아마 걸리는 선이에요. 직접 제가 최근에 작년도 9월달 고점을 좀 돌파했지만은 여기를 돌파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21,000원대 사셔서 비중 20% 정도 되는데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세요. 그래서 10% 정도는 단기 매매 좀 하시고 32,000원 정도까지 열려져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2만원대에서 21,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오늘 아마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만약 내일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고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마 27,000원, 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좀 최소한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래야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가더라도 이 종목은 32,000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000원대에서 반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32,000원대 정도에서 전량 매도하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정도가 좀 되는데 매출액은 700억 되고 이익에 따라준 회사는 아니니까 다만 예사는 이제 장부회사 치고는 부채가 없어요. 또 동아일텍이라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8,000원대, 27,500원대에 매도하시고 나머지 32,000원 정도에 전량 매도하는 관점에 접근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점을 만약 이탈을 하시게 되게 되면요. 25,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도 반 정도는 좀 수익이 좀 난 상태니까 매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이 종목은 22,500원, 23,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22,000원에서 현재로 봐서는 22,500원에서 28,000원 정도 사이니까 27,500원대에서 반 파시고 또 수익 구간이니까 25,000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최소한 반 정도는 익절하는 그래도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지금도 20% 이상 수익 잘 내고 계시는데요. 목표 주가 이렇게 좀 설정이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종목 선익 시스템 살펴봤고요. 시청자님이 아마 실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아래쪽에서 잘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키워오셨는데 27,500원에서 절반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선익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게시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IT 종목이 좀 많네요. 뭐, 원익 IPS, 세경 하이테크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얼주가님께서 오늘 게시판에서 좀 여러 번 제가 모습을 뵀는데, 신청해주신 종목 먼저 좀 올려주셔서 이 부분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 소비, 유통, 백화점주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이 종목이 50일주 신저가입니다. 좀 전에 선익 시스템은 50일주 신고가였는데 이렇게 종목별로 확실히 좀 명암이 엇갈리는 게 요즘 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님도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신세계 22만 6천 원에 사셨대요.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말 그대로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5에서 7% 정도 추매하면 어떨까요? 하셨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비중이 낮으세요. 8% 정도만 들고 계셔서 조금 더 채워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오늘 20만 원권 테스트 들어갔다가 일단은 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 신세계가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었네요. 안 본 사이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알려주시죠, 운유형님.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없는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시장이 가더라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아마 CJ 제일제당도 아마 신저가 근처일 겁니다. 그렇죠? CJ 제일제당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 내수 소비 이쪽이 다 예, 안 그렇죠. 좋나요? 여기 실적이 이제 CL 제일당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뭐 그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보니까 롯데쇼핑도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네. 82,600원이 작년 12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오늘 지금 뭐 86,000원대니까 신세계는 실적은 문제 없습니다.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고요. 실적은 턴어라운드고 시가총액 지금 어떻게 보면 2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세계라는 회사 자체가 전국의 주요 도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올해 작년도 실적이 이제 나왔지만 6,400억이면 최대 실적이거든요. 최대 실적이고 올해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대표적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잖아요. 방어적인 성격은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 자체는 뭐 실적은 거의 뭐 최대치인 것 같은데 주가 수준 자체는 지금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주당 BPS가 40만 원짜리거든요. PBR로 따지면 0.5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건 뭐 손절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런 종목들은 역발상으로 사셔야 되는데 대신 이 종목들은 길게 보고 사신 분들한테 유용하다.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해서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비중이 5% 정도, 8%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파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걸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모으는 게 외국인들의 투자 습관인데 계속 좀 팔아가지고 뭐 개인 투자가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뭐 사셔야죠. 사셔야죠. 실적도 최대적이기 때문에 비중 좀 늘려서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한테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신세계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방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5% 정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요. 뭐 저점은 귤적 지표상으로 저점을 잡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작년도에 딱 차트를 보니까 2020년도에 주가가 19만 9천 원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거의 2년, 3년 만에 지금 저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실적은 최대치인데 주가가 좀 내려왔다.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20만 원대가 저점이 나올 것 같고요. 주가 빠질 건 없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손절할 거 아니니까 20만 원과 아마 24만 원 정도 사이니까 그 사이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주관님께서는 신세계 실적 좋은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지금 조금 소외되고 있는 양상 시간 투자를 좀 하시죠. 추가 매수는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고요. 20만 원에서 24만 원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신세계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들고 계시면 지루하다 싶기도 하실 테고요. 나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해볼까? 이런 고민들도 저희 사연도 함께 좀 받고 있으니까 종목 신청해 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25-8200 지금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종목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들어서 투자 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성적이? 그 전에 많이 벌었다가 예. 작년에 좀 까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지금 현대제철 38,300원에 30% 갖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때 양봉 뽑을 때 따라가가지고 2월 21일에,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내리길래 예. 조금 더 내려오면 물을 좀 타볼까 하고. 추가 매수 궁금하신 거고, 네네. 추가 매수, 원래 기간은 보통 투자하실 때 어떻게 잡으세요? 요즘에 너무 장이 안 좋아서 네. 좀 단타를 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조금씩 먹고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이번에 네. 혹시 원하시는 목표가라든지 혹은 계획하고 계시는 뭐 투자 대응 방법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가 봐드릴 만한 부분에. 네, 제가 한 41,000원이나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충분히 저희한테 많이 좀 정보를 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워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죠? 2월 21일에 그때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강했을 때 들어갔다가 지금은 다소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30%신데 더 사실 계획도 일단은 좀 가능성 열어두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님? 예, 뭐 철강주가 지난주 한 중반까지 아마 수요일 정도까지 계속 강세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동국제강이 하면 며칠 동안 계속 올랐을 거예요. 동국제강에서 올라가면서 현대제철은 이제 후발주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아마 그때 아마 좀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 아마 화요일 정도 이때 장대 양봉 나올 때 38,550원까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신다는데 이런 종목은 따라가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건데 철강주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 양해를 앞두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철강 시장이 우리나라는 안 좋지만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괜찮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지진 때문에 그 수요 증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철강 업종이 아마 2주 전부터 약간 좀 중국을 유통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딥니다.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철강 업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다시피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회사거든요. 이게 철강을 살 때도 제품별로 비중에 따라서 업황을 좀 보고 사야 되는데 현대제철은 강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의 비중이 거의 한 70, 80% 정도가 강판 쪽이고 나머지가 이제 봉연관과 관련된 건설 쪽과 관련된 철근이라든가 그다음에 HB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황에 따라서 현대제철의 실적인데 업황도 좀 자동차 강판 같은 대부분 다 현대차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가격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격을 그렇게 현대제철을 우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나중에 항상 철강 업황이 가격 인상되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이 상대적 주목을 못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최근에 철강 업황을 본다 한다면 유럽이 괜찮고 그다음에 지난 주간 단위로 미국 쪽의 LNG 제품 가격이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국내는 변동이 없어요. 국내는 건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대제철의 매출액이 20, 30%를 차지하고 있는 철근을 중심으로 HBM이 안 좋거든요. 철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그래서 철강을 산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국내 쪽으로 산다 한다면 국내 쪽 괜찮은 쪽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어쩌냐 후판 쪽입니다. 조선업황이 좋아서 후판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후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동국제강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을 사셔야 돼요. 가더라도 동국제강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국제강이 가장 빠르게 올라섰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조정인데 아마 올라가더라도 제가 보기엔 동국제강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이게 작년도 이제 4분기 쪽에 현대제철이 적자 났거든요. 거의 한 2,900억 정도 아마 4분기 때 적자 났습니다. 가이던스는 2,000억대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던 건데,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아마 시장에서 한 2,1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1분기 때 현대제철이 6,900억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70% 정도 감소입니다. 이게 실적은 작년도 4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다른 철강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디다. 그래서 가장 후발적으로 동국제강이 50%, 6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15%, 20%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올라갈 때도 동국제강이 20% 올라갈 때 현대제철은 5%, 10%밖에 저는 못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철강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국제강이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서 이제 작년 4분기 때 적자 났고 올해 1분기 때도 상대적으로 작년 1분기 대비 실적 감소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주가 자체는 물론 싸죠. PR 기준에서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게 PR이 3배,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포스코 홀딩스는 실적보다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니켈 광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은 별다른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올라가더라도 후행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까. 우리 시청자님이 4만 1천 원 정도를 보셨는데 일단은 철강업종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중국의 양해가 주말에 열리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기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이제 철강주가 상대적으로 건설 기계와 함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아마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업종적으로 본다 한다면 철강 업종 자체가 시장에 소외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중국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강주 주가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제철도 충분히 야구 시청에 높게 사셨지만은 목표했던 4만 1천 원, 2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4만 2천 원 정도, 1천 원 정도가 지금 작년 6월 달에 걸리는 선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여길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3만 3천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와서 약간 지금 4, 5%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상승이 시도된다 한다면 4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한다면 동국제강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약간 좀 추가적으로 내려오시면 21년 평균선이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지금 4,800원 정도 좀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도 비중이 30%네요. 좀 많네요. 일단 좀 많은데 아마 3만 4천 원대 정도 21평선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4만 1천 원대 정도까지는 철강업종 자체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니까 무난하게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 현대제철 봐드렸습니다. 다른 같은 섹터 내 동국제강하고 비교도 좀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네. 다 잘 들었어요. 예, 꼭 네. 수익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제철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양회 즈음 되면은 이 환경 관리한다고 철강 생산 제한 이런 보도들도 하나둘씩 나오던데요. 현대제철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꼭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다른 이런 종목이 더 나아요. 이렇게 또 제안도 드리니까 이런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생활 하시면서도 건강 꼭 유의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건강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이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잃으면 다 잃습니다. 시청자님들 꼭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건강은 이 시간에 챙겨드려요. 어떤 종목을 또 궁금해 하실지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종목 유튜브에서 장성원 님이 KB금융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은행주들 많이 사더라고요. KB금융 보겠습니다. 거의 5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49,800원에 비중 30%입니다. KB금융을 비롯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올라가면 오히려 또 이쪽에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약수익 구간이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운영님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죠. 예, 은행주는 어떻게 본다 한다면 미국의 진축의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모멘텀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동결을 했고 또 정부의 금리 정책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누르고 있는 쪽이잖아요.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은행들이 작년도에 고금리 상태에서 돈을 좀 많이 번 상태에서 또 은행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라든가 주면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바짝 움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를 지금 대출 금리 자체를 계속 좀 내리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금리 자체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난주 금통위 쪽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대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작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에덴 마진폭 자체가 실적을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부실 채권이 함께 좀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최근에 금융 쪽의 어떤 업종들 동향을 본다 한다면 아직 은행 쪽은 급격하게 연체율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은 대부 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체율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금융기관 쪽에 부실채권 부분 자체는 가장 먼저 신호가 나온 것 자체가 대부업계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순서거든요. 카드 연체.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렇죠. 카드값 못 갚는 젊은이들 많다. 많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카드 쪽의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쪽이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은행도 예대인 마진 증가보다는 이제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가지고 충당금 설정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올해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다가 앞서 얘기했다 정부에서 대출 이자를 지금 못 올리게 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때문에 다만 이제 은행주가 최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 자체가 주주 환원 차원에서 배당 확대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죠. 근데 뭐 배당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갖지 않고 있거든.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은행주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가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력을 형성하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금융업종으로 얘기할 때 보험주는 탑이고 은행주는 중립이고 증권주는 팔락. 증권주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증권주는 고금 상태에서. 그래서 은행주는 중립인데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은행주 여전히 주가 싸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의미 있게 주가가 시장에서 주도력은 행사하기 어렵다. 작년도까지는 은행주가 상당히 좀 주가를 나타냈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49,000 제가 신한주지를 열어놨는데 KB금융 49,800원 싸게 사셨네요. 싸게 사셨고 최근에 아마 주가 조정을 받아서 산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은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종목이 윗방향으로 강하게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즘 이제 은행주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만큼 다 샀어요. 왜냐면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73.4%입니다. 전체 100% 중에 73.4%면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아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마 10%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기관 투자가 사줘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 안 사줄 것 같고요.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73.4% 갖고 있는데 주식을 사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외국 투자가들 지금 팔잖아요. 지금 해서요.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2월 14일 이후부터 계속 파는데 더 이상 은행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수급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를 안 하는 쪽이고 워낙 은행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금융이라든가 뭐 신한금융주주 같은 게 복지에 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60에 70%입니다.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만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도 지지가 좀 되겠지만은 우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 제한적인 등락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단기 성향인지 장기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4-5천 원 이상 오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62동 평균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53,7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 한다면 뭐 경기가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래도 완만하게 이익이 좀 증가되는 쪽이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는 연말 정도 간다 한다면 58,000원, 6만 정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5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당하게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기는 한데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주셔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3,000원 언저리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눈높이는 조금은 다르게 형성될 것 같네요. KB금융입니다.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성원 님이 올려주신 은행주 KB금융 저희 봐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소외된 종목군들 봐드리고 있죠. 뭐 많이 급등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런 테마주들은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번엔 휴대폰 부품 한번 가볼까요? 이 종목도 오랜만입니다. 신청해주신 분이 탈출하고파님 그 염원을 담아서 필명을 써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 이 종목을 21,320원에 비중도 꽤 높으세요. 28% 정도 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지금 주가가 15,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게다가 오늘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장중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급등했는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멉니다.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면 탈출 계획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움직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종목이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이니까 같이 움직인다 한다면 060720이죠. KH 바텍하고 함께 봐야 되는데 KH 바텍은 오늘 좀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폴더폰은 이제 대거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폴더폰 시장의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짜 주목을 받은 것 자체는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계속 제품을 내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애플이 함께 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서 주목을 받는데 삼성전자만 주도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약간 참여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폴더폰 시장 자체가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저도 이제 폴더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아마 최근 들어서 애플이 폴더폰 쪽에 먼저 아이패드부터 먼저 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기사가 떴거든요, 지난주에. 봤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게 되면 폴더폰 시장 자체가 작년도부터 대중화 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참여 안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반기 때 애플이 좀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여기다가 폴더블 폰 만든 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이 네. 폰을 내놓을 거다 하다가 요번에 나온 그 기사가 폰이 아니라 폴더블을 패드 먼저 시작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힌지가 중요하니까 힌지 때문에 기술력이 좀 삼성전자 초기에는 힌지 때문에 스크래치가 발생되고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애플 같은 경우도 완벽한 제품을 좀 출시를 하려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참여하게 되게 되면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건데, 근데 이제 스마트폰 부품 종목 중에서도 제가 예컨대 스마트 부품용 대표님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혹시라도 파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옵트론텍이라든가 스마트 부품 종목들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자체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중국이 좀 어려운 쪽이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관련 쪽 자체가 저성장이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급 일부 쪽에 추정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안 되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폴더폰과 관련된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테크놀로지. KH 바텍이죠. KH 바텍과 파인테크. 관련된 힌지와 관련된 회사들은 여러 개 있죠. 애플이 참여를 하게 된다 한다면. 네. 그다음에 전망치 자체도 다른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 같은 실적이 계속 하향인데 관련 종목들은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이에요. 근데 아직 세경 하이테크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가이던스를 본다 한다면 지금 HT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폴더폰 혹시라도 스마트폰 쪽에 매매하신 분들은 폴더폰과 관련된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KH 바텍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분할된 파인테크닉스인가요? 관련된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올라간 것 자체는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애플이 참여한다 한다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는 있다고 봐요. 또 실적 자체도 다른 것들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 종목들은 우하향이지만은 이들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KH 바텍과 더불어서 세경 하이테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이 종목이 바로 주가가 뭐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IT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는 우리 시청자 21,000원대 상당히 높게 사셨는데 21,000원이면 거의 뭐 작년 이전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당장 이 종목은 2만 원 돌파하기 힘들어요. 하반기 정도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오늘 작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주가 자체가 62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이었기 때문에 62평선 가격 자체가 13,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13,800원 정도에서 아마 16,000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작년도에 11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오늘 이제 급등 나오면 또 밀립니다. 바로 치고 하기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은 작년도 11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16,800원 아래에서 오늘 윗골을 달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17,000원 돌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 손실을 줄인다 한다면 13,800원과 그 다음에 16,500원 정도 사이에 등락이 전개가 될 것 같고 하반기 때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3,800원과 오늘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인 16,000원 언저리 정도의 등락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좀 보고 긴 흐름으로 접근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짧게 등락구간을 통해서 손실 줄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를 저희가 2개를 드립니다. 나는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박스권 13,000원에서 16,000원 박스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좀 매매를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진드간이 가져가시면서 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날 그때를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2가지 좀 안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탈출하고파님의 투자 스타일, 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대응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휴대폰 부품 섹터 봤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보던 종목군들만 봐서 이렇게 또 많이 안 봤던 종목군들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종목군 중에서 반도체 쪽, 반도체는 뭐 사모아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요. 게다가 포트에 한 종목씩은 아직 좀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박셀대자님 가끔 이렇게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원익 IPS 신청해 주셨네요. 4만 원대 초반에 사셨어요. 4만 110원에 비중 15%입니다. 기다리면 본전 탈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3만 원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대표적인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생각만큼 안 간다, 무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까요? 실적으로 본다면 많이 간 거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 SK 하이닉스라든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 특히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비해서 미리 선 반영돼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지만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실적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져야 이제 투자가 전개되거든요. 주가는 세트에서 칩 회사들은 먼저 움직임이 전개되지만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칩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투자가 전개됩니다. 적자가 나는데 투자가 증가 안 하잖아요. 투자 안 하자. 최근에 투자 얘기는 안 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감산만 얘기 나오잖아요. 캐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미 좀 감산하겠다고 했고 SK 하이닉스도 50% 정도 줄이겠다고 그랬고 삼성전자는 대신 감산할 계획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적 감산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장비 회사들은 감산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는 먼저 움직인다 한다 하더라도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정부의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세제 혜택 관련 것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부각됐는데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좀 사그라들었고 그다음에 일단 밸류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SK 하이닉스라든가 올해 뭐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는데 원익 IPS 작년도 주당 EPS가 1,800원이거든요. 올해 이제 보시다시피 실적 감소잖아요. 올해 작년도 1,800원, 올해 1,166원입니다. 예상치가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 감소거든요. PR이 26배고 그다음에 내년도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내년도 주가를 보고 가거든요. 내년도에 원익 IPS PR이 현재 주가 기준에서 14배입니다. 근데 원익 IPS가 제가 밸류를 얘기할 때 업황이 좋을 때 PR 기준에서 14배가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는 쉽지가 않다. 반도체 장비 종목들.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들도 지금 PR 4배, 5배짜리도 못 가거든요. 이 종목은 엄청 대표적인 종목이어서 그나마 좀 유식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챗 GPT 관련해가지고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AD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시장의 중심 자체가 비메모리 쪽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는 매매하더라도 저는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 쪽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라든가 DDR5와 관련된 장비 쪽과 관련된 특화된 쪽에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하게 되면 주가는 좀 간다고 봐요. 4만대까지 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이 뭐 33,000원 이상을 크게 우상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잘하면 상반기 때 35,000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4만 원대 넘어가는 것 자체는 하반기 정도 가서 반도체 업황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점 자체는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가야지 그때 4만 원 정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흐름으로 좀 접근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가 올라갈 때 사면 좀 너무 앞서서 갑니다. 앞서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주가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62동 평균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9,000원대 정도 비중이 15% 정도 되는 게 손실 줄인다 한다면 당분간 그래서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28,500원과 9,000원 정도로 저점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고점 자체가 33,000원 정도, 언제 32,000원과 33,000원이니까 그 사이에 또 10% 정도의 등락 구간을 통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RPS는 마냥 기다려서 본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약간의 투자를 병행해 주시는 게, 약간의 매매 스타일을 좀 병행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박살대자님의 종목 원익 RPS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이렇게 봐드렸고요. 그러면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금이 집중되는 곳에 나도 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다음번 또 매기가 올 만한 종목군들을 미리 지금 선취매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텐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운영님? 네, 일단은 제가 종합주가에서 2,420 정도는 좀 지지가 된다고 봤는데, 일단 오늘 2,400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장중에 2,380대 정도까지 보였는데, 일단 박스권이 저점이 하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 물가 지표 자체도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하향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주가는 하방은 충분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일단 2,3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윗방향은 일단은 최소한 3월 14일 날 미국의 CPI 발표 때까지는 2,460포인트를 돌파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한 단계 좀 내려와서 그 등락 구간의 연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오늘 또 환율이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무려 18원이 급등을 했어요. 달러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정도는 아닌데,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제가 시간에서 봤을 때도 105 정도에서 소폭 반등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환율이 떴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도 이런 국면 쪽에서는 현물은 안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물에서 3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대신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현물은 안 산 대신에 선물 가지고 등락을 약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선물 5천억대 매도했다가 지금 종가상으로 1,650점 줄여놔서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처럼 외국인 선물이 대규모 매도가 나온다면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현 시점에서 종합주가 2,400포인트 아래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하루는 많이 팔았다가 다음날 사면서 등락 구간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 구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선물이 매도가 나온다 한다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대형주는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등락이니까 결국은 이슈라든가 실적이 수반된 종목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 양해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 자체가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부분 자체도 주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 부양책 자체가 모멘텀이니까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화학주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유리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슈 중심의 챗 GPT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가 관련된 종목 중심의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IT는 기술적 반등이고, 철강, 건설기계, 2차전지, 로봇, 의료기기, 신재생, 그 다음에 앞서 AI 관련된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시클리컬 이쪽 소재 쪽 봐주셨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2차전지 그리고 로봇 AI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눌리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발주를 찾을까요? 주도주 많이 급등을 하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편승을 해야 되나요? 2차 전지도 핵심은 양극재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투자하는 날이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정책을 2차 전지 관련 발표를 할 건데, 테슬라가 직접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생산에 진입한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다음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 채용하지 않겠는가. 이제 관련 또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체는 양극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해질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은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 중심의 차별하지 않습니까?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못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LNF 주가 자체가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LNF와 관련해가지고 또 LNF 지분을 갖고 있는 세로닉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 시간에 좀 해소를 해드리니까 진짜 쉬운 진단,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고민 마음껏 풀어놔 주시기 바랄게요.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내일 이 시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